사람들은 저를 강남 부동산 업계의 철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제 손에는 마철루들이 있고 수천 명 직원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뼛속까지 사무치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수면제 하나를 삼켜야만 잠들 수 있습니다. 명문대 교수인 제 남편은 돈 냄새가 난다며 지난 10년 동안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무실에서 또 다른 마약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맛보고 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1996년산 샤토마고 와인잔을 들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술에서 피와 비단 맛이 난다고들 하더군요. 저는 불이 환하게 켜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타워의 50층에서 내려다보면 값비싼 자동차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이고 밖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짝이는 먼지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는 60살의 김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는 권력과 부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제가 입은 명품 정장과 제가 든 에르메스 악어 가죽 가방을 봅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을 떨게 만드는 제 차가운 눈빛을 봅니다. 그들은 저를 동경하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잘 다려진 비단 옷 아래에는 온기가 그리워 서서히 죽어가는 여자의 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처럼 바싹 타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입니다. 저와 남편이 각방을 쓴 지 꼬박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문학 교수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점잖고 지적인 남자입니다. 옛날에 저는 그의 고고함과 그가 읽어주는 시 구절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고함이 저를 죽였습니다. 저는 10년 전 그 운명의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50대의 나이에 남은 마지막 갈망으로 남편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었던 그 밤을 말입니다. 그의 살결은 따뜻했지만 반응은 만년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고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허공에 손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금태 안경 너머로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자야, 이러지 마. 당신 몸에서는 돈 냄새가 나. 세상이라는 시장 바닥에서 땅값을 흥정할 때 나는 그 비린내를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에게 교육자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해줘.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돈 냄새라고요. 바로 그 돈 냄새가 그 사람의 고고한 명예를 지켜주었고, 그가 학생들에게 자랑하는 희귀 서적들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꾸민 서재를 지어주었고, 우리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피와 땀으로 그리고 여우 같은 사내들과 밤새 머리 싸움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눈에 저는 그저 천박한 장사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방문을 닫았고 제 마음의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한남동의 넓은 저택에 함께 살고 있지만 마치 서로 스쳐 지나가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학문의 세계에 빠져 살았고 그 주변에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젊은 여대생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불나방처럼 돈 버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땅을 더 사고 고층 빌딩을 더 지었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숫자가 커질수록 제 마음속의 외로움도 정비례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어떤 밤에는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최고급 실크 이불에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을 느낍니다. 그 차가움에 몸서리가 처집니다. 저는 제 피부를 만져봅니다. 가장 비싼 스파 관리를 받고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금실 리프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탄력을 잃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몸, 이 가슴, 이 허벅지는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을, 누군가가 꽉 쥐어주기를, 한 남자가 미치도록 탐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텅 빈 가슴 속에서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뿐입니다. 저는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화로운 집은 제 감정을 생매장하는 무덤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사무실에 남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곳에서 황소 가죽으로 만든 회장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저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소리 지를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남들을 고개 숙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욕망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떫은 와인과 함께 수면제를 급히 삼킨 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약효가 돌기 시작하면서 팽팽했던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나 화려한 파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손을 꿈꿉니다. 남편의 펜을 쥔 고운 손이 아닙니다. 거칠고 투박하며 굳은 살이 박히고 핏줄이 붉어진 강한 손입니다. 그 손이 제 오만함을 부수고 제가 입고 있는 딱딱한 정장을 찢어버리고 철의 여인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저를 끄집어내어 신음하고 젖어있는 벌거벗은 여자로 되돌려 놓는 꿈을 꿉니다. 저는 고요한 사무실에서 한밤중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깹니다. 식은땀이 흘러 실크 블라우스의 등 부분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목이 바짝 탑니다. 갈증이 납니다. 물이나 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입니다. 저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60살의 여자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지만 눈빛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굶주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남자를 원합니다. 남편이 숭배하는 껍데기뿐인 플라토닉 사랑 따위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과 살이 부딪히는 느낌이 그립습니다. 짭짤한 땀 냄새가 그립고 저를 번쩍 들어 침대에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 그립습니다. 남편의 냉대에 복수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김선자가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돈 때문이 아니라 이 몸뚱이 때문에 남자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운명,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조물주의 짓궂은 장난은 제가 가장 약기운에 시달릴 때 딱 맞는 마약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점잖은 사업 파트너도 아니고 배가 나온 부동산 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 코앞에 나타났습니다. 쨍한 햇볕 냄새와 풀 냄새. 싸구려지만 제 잠든 감각을 깨우는 그 향기를 품고서 말이죠. 그 냄새는 어떤 비싼 프랑스 향수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는 바로 여기 불투명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둔 이 넓고 차가운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입니다. 32살입니다. 남자가 폰내를 벗고 든든함을 갖추기 시작하는 나이지만 아직 제가 골프장에서 만나는 늙은이들처럼 세상에 닳고 닳아 계산적인 모습은 없는 나이입니다. 준호는 화려한 강남 세계의 전형적인 비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채취를 가리기 위해 진한 향수를 쓰지 않고 머리에 번들거리는 젤을 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리는 소리를 내는 구두보다 운동화를 신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준호가 처음 면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바로 탈락시키려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새하얀 스니커즈를 신은 남자라니.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로 떨어뜨린 서류를 줍기 위해 그가 허리를 숙였을 때 그의 옷깃에서 나는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이 강의하러 갈 때 점잖은 척하려고 뿌리는 비싼 사향이나 샌다루드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햇볕 냄새, 비 온 뒤의 불 냄새. 그리고 약간의 비릿하지만 묘하게 깨끗한 남자의 땀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달콤한 풀 냄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철의 여인이 되기 전, 땀에 젖은 셔츠 자락에 설레던 청춘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에 대한 아득한 기억을 깨웠습니다. 저는 능력이 아니라 에어컨 냄새와 무생물인 서류 냄새만 진동하는 이 사무실에서 그 생생한 냄새를 매일 맡고 싶어서 그를 채용했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인 제 남편은 언제나 묵은 도서관 냄새,
병원의 소독약 냄새. 너무 깨끗해서 균조차 살 수 없는 차갑고 죽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저는 유리관 속에 보관된 박제 표본이 된 기분입니다. 하지만 준호 곁에 있으면 저는 진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7월의 어느 오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짓고자 하는 새로운 고급 리조트 부지인 경기도 외곽의 황무지로 현장 조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담 운전기사가 아내의 출산 때문에 휴가를 냈고 신입사원의 열정을 가진 준호가 운전을 자청했습니다. 한국의 여름 장마는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땅에 분풀이라도 하듯 사납게 쏟아져 내립니다. 서울의 아스팔트 위를 부드럽게 달리던 독일제 고급 세단은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지늘길 위에서 무겁고 둔해졌습니다. 지늘기 창문에 튀었고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였지만 하얀 빗줄기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길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은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땅 주인과 약속했어. 그냥 계속 가. 이 차가 2억 원이 넘는데 고작 지늘 구덩이에 질 것 같아. 준호는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결정적인 운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뒷바퀴가 크게 미끄러지면서 차가 옆으로 돌더니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한 충격에 제 몸이 앞으로 쏠렸고 안전벨트가 가슴을 아프게 조였습니다. 차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뒷바퀴가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엔진이 헛도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엑셀을 밟을수록 바퀴는 헛돌며 달콤한 덫과 같은 진흙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젠장. 저는 욕설을 내뱉으며 가죽 시트를 내리쳤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주변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사람 그림자도 불빛도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전장 북소리처럼 차 지붕을 때렸습니다. 공포가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의 권력자인 김선자가 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 갇히다니요. 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차는 이제 쓸모없는 강철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 가만히 계세요. 준호가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단호해서 폭발하기 직전인 저의 히스테리를 끊어놓았습니다. 뭐 하려고?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오잖아. 제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이미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흙냄새가 향수 냄새 가득한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애지중지하던 하얀 운동화를 벗어 뒷좌석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정장 바지단을 높게 걷어 올려 맨 종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비치는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에서 저는 준호의 종아리를 보았습니다. 남편의 다리처럼 하얗고 약하지 않았고 배 나온 파트너들처럼 지방으로 흐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근육이 잡힌 종아리였습니다. 빗방울과 튀어오른 진흙으로 얼룩진 구릿빛 피부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남성적인 다리털이 피부에 젖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이고 적나라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준호는 진흙 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진흙이 발목을 넘어 종아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차 뒤편으로 걸어가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올리라고 외치면 엑셀을 살짝 밟으세요. 너무 세게 밟지 마시고요. 바퀴가 미끄러집니다. 누구의 명령도 들어본 적 없는 여자인 저는 마치 작은 고양이처럼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았습니다. 준호는 온몸으로 차 뒤쪽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흰 셔츠는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속이 다 비쳤습니다. 저는 그의 등 근육 하나하나가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톤짜리 차의 무게를 버티느라 넓은 어깨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요. 전동 소리를 뚫고 준호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으르렁거리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거울을 통해 준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목에 핏줄이 굵게 솟아오르고 이를 악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구하기 위해 남자가 가진 모든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진흙이 그의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순백색 셔츠에 튀어 그를 움직이는 흑인 형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가 힘을 쓰는 모습, 그의 근육이 떨리는 모습,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제 차를 미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미치도록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진 모든 재산, 주식, 지위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돈으로는 이 차를 밀 수 없었습니다. 권력으로는 이 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 젊은 남자의 근육과 힘, 묵묵한 희생, 뜨거운 피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척추를 타고 내려가 아랫배에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렇게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본 게 얼마만입니까? 남편이라면 우산을 쓰고 서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잔소리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저를 위해 진흙탕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바탕 씨름 끝에 차는 마침내 진흙 구덩이를 빠져나와 단단한 땅 위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가슴속 심장은 여전히 쿵쿵거렸습니다. 준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은 채 진흙투성이가 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겨 훤한 이마를 드러내고 차창 너머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흙 묻은 얼굴과 대비되는 새하얀 치아가 빛났습니다. 됐습니다, 회장님. 빠져나왔어요. 그가 빗속에서 외쳤습니다. 그 미소는 잿빛 하늘을 찢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문을 열고 급히 내렸습니다. 페라가모 하이힐이 진흙에 빠졌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 앞에 섰습니다. 톡 쏘는 흙냄새, 차가운 비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진한 뜨거운 남자의 채취가 그에게서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저를 에워싸고 후각을 침범하여 어떤 독한 술보다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자네, 괜찮은가? 제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려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제 손이 그 뜨거운 피부에 닿고 싶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내려다보더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공손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자신의 거친 숨결이 제 얼굴에 닿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회장님만 안전하시다면 이깟 진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춥고 지쳐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어찌나 달콤하고 타락한 느낌을 주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그는 깍듯이 저를 대했지만 이 숲속의 굳은 날씨 속에서 주인과 하인의 경계는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했습니다. 저는 얇은 셔츠 아래에서 격렬하게 오르내리는 준호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젖은 옷 속에 비치는 살색과 가슴골을 타고 복근으로 흐르는 빗방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그 더러워진 셔츠를 찢어버리고 그 뜨거운 가슴에 얼굴을 묻어 제 차가운 영혼을 녹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치솟았습니다. 차에 타게. 저는 터져 나오려는 떨림을 억누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기 들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기 전 몸을 숙여 셔츠에 남은 깨끗한 자락으로 제 정장 소매에 튀은 진흙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은근하고 다정했으며 은밀하게 소유욕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옷 더럽히지 마십시오. 더러운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은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러운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가 단지 진흙만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암시한 것일까요? 제가 뛰어들고 싶어 안달난 더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일 말입니다. 차 안에 앉아 저는 백미러로 준호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로는 얼굴에 빗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풀냄새가 진한 흙냄새와 섞여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그 남자 냄새를 폐부 깊숙이 채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속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돈은 진흙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지만 저를 진흙탕에서 건져낸 저 남자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자문했고 입계는 계산적인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운명의 폭풍우가 지나간 날 이후 저와 준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당장 활활 타오르지 않고 제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가식적인 도덕의 벽을 조금씩 핥으며 은근히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금처럼 여기던 냉철한 여성 회장이 이제는 골프 연습을 핑계로 점심 미팅을 자주 취소했습니다. 사람들은 골프장이 수천억짜리 계약이 오가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저에게 청담동의 은밀한 스크린 골프장은 죄악의 천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스크린 골프장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은 방음이 완벽하고 안에서 문을 잠그면 밖의 CCTV가 절대 볼 수 없는 밀실입니다. 저는 가장 비싼 VIP 룸을 골랐습니다. 방은 넓었고 은은한 조명이 아늑하면서도 야릇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달콤한 오렌지 향과 준호에게서 나는 특유의 달콤한 풀 냄새가 섞여 제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자세가 좀 굳어 계십니다. 긴장하셨습니까? 준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몸매를 드러내는 짧은 흰색 골프 치마를 입었습니다. 60살이지만 혹독한 관리 덕분에 저는 여전히 날씬한 허리와 아직 세월에 많이 망가지지 않은 다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습니다. 늦게 익었지만 물이 많고 아주 단 과일처럼 보이겠죠.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제가 골프채를 꽉 쥐며 드물게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좀 교정해주게. 그것은 유혹의 신호였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며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비서인 준호는 게임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1미터 거리가 아니라 제 몸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얇은 티셔츠를 통해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가 제 등 뒤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양발을 조금 더 벌리세요. 준호가 몸을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가벼운 접촉이 아니라 크고 뜨거운 손이 제 잘록한 허리 라인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옆구리의 부드러운 살을 살짝 눌렀습니다. 계산된 그 손길에 저는 몸을 떨며 골프채를 인조 잔디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지만 아무도 주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실수를 했군.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손으로 내려가 제 손목을 잡고 마치 채 잡는 자세를 교정하듯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는 저를 자신의 품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그의 턱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호흡에 맞춰 제 목덜미와 예민한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숨결 하나하나가 전기가 되어 척추를 타고 흘러 늙은 육체에 잠든 세포들을 깨웠습니다. 회장님, 허리는 이렇게 돌려야 합니다. 말과 함께 준호는 단단한 골반을 제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그 육체적인 충돌은 화약게 던져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젊은 남자의 단단하고 강한 몸이 회춘을 갈망하는 여자의 부드러운 몸과 비벼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머릿속이 어질러졌습니다. 점잖은 척 도덕적인 설교나 늘어놓는 남편의 모습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남자의 땀 냄새,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 그리고 유혹적인 마찰만 남았습니다. 준호. 제가 저도 모르게 애원하듯 약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선자씨. 듣고 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장님도 사모님도 아닌 선자씨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하고 소유욕 넘치는 호칭입니까? 그 건방짐, 선을 넘는 그 태도가 저를 화나게 하기는커녕 몽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계급과 지위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기 바로 이 순간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이성은 암컷의 본능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확 몸을 돌려 준호와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며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들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그의 넓은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발뒤꿈치를 들어 그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젊음의 갈증으로 제 입술을 탐했습니다. 키스에서는 옅은 담배 맛과 박하 맛, 그리고 달콤한 금기의 맛이 났습니다. 그는 인형을 들어 올리듯 저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의 허리를 다리로 감았고 짧은 골프 치마가 말려 올라가 젊은 애인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푸른 인조 잔디 위로 쓰러졌습니다. 푹신한 침대는 아니었지만 인조 잔디의 거친 느낌이 살에 닿는 것이 오히려 야성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권력자인 저 김선자가 아들뻘 되는 비서의 몸 아래 깔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의 얌전한 껍데기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거칠고 강했지만 기술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몸을 숭배할 줄 알았고 세월의 흔적이 남은 곳에 입을 맞추며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찬사를 속삭였습니다. 아름다워요. 선자씨. 밖에 어떤 젊은 여자들보다 더 아름다워요.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그 달콤한 거짓말들이 아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성은 알고 있었지만 외로운 제 심장은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탐험하는 대로, 그가 젊음의 열기로 제 가슴속에 거대한 공허함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 저는 20살이나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60살 노파가 아니라 사랑을 하고 살아 숨쉬며 봄처럼 빛나는 여자였습니다. 정사가 끝나고 거친 숨소리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저는 잔디 위에 누워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흐트러졌지만 입게는 전에 없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에 누워 제 팔을 쓰다듬으며 보물을 보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박동이 진정되자마자 현실이라는 괴물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운 젊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젊음, 아름다움, 유연함. 그런데 저는요? 저는 돈과 늙어가는 몸뚱이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가 저에게 실증을 느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그가 문 밖으로 나가 더 젊고 예쁜 여자들을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를 묶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유일한 밧줄, 제가 믿는 가장 튼튼한 밧줄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짐짓 위험 있는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활락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거리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한도액을 가진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저는 그의 잘생긴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날 아주 기쁘게 해줬어. 준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당황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기 힘들지? 오늘 오후에 메르세데스 매장에 가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차로 골라. 그리고 네가 잡지에서 자주 보던 그 롤렉스 시계도 사. 내가 너의 그 헌신에 대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준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저를 껴안고 제 볼에 마구 키스했습니다. 회장님, 선자씨,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 저는 돈 때문에 선자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쉿. 저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 넌 그저 착하게 내 곁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면 돼. 그러면 이 세상도 다 사줄 수 있어. 지금 사는 월세방 좁지? 다음 주에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해줄게. 넌 더 좋은 곳에 살 자격이 있어. 저는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받으려는 듯 미친 듯이 그에게 퍼부어 주었습니다. 비싼 선물을 줄 때마다 그를 조금 더 소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복종을 샀고 뜨거운 밤을 샀으며 여왕이 된 기분을 샀습니다. 저는 제 관대함이 그의 절대적인 충성을 살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은 사랑의 취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리는 해외 출장지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에서, 그리고 그 운명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저는 눈에 띄게 젊어졌습니다. 피부에는 생기가 돌고 눈은 빛났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무슨 보약이라도 먹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덜 들어오고 잔소리를 안 하니 오히려 좋아하며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의 절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김선자는 인생에서 승리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제 젊은 남자의 뜨거운 사랑까지 얻었습니다. 남편에게 쥐어 사는 또래 여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저는 사는 것처럼 살고 사랑하고 편견을 깰 용기가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교한 쥐덫 위에 놓인 치즈 조각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늙고 욕심 많은 쥐인 저는 제 머리 위에 날카로운 칼날이 매달려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치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제 명예와 부귀영화를 끊어버릴 그 칼날이 곧 내려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밤은 남편의 칠순잔치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드레스를 비추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음식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사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저는 수천만 원짜리 봉황이 수놓아진 비단 한복을 입고 남편 옆에 서 있습니다. 입게는 거울 앞에서 수천 번 연습한 비즈니스용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인 남편은 오늘따라 백발을 단정히 빗어 넘기고 연미복을 입어 아주 점잖게 보입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건배하며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모범적인 남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보석이 박힌 제 클러치 백 안에는 손수건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이미 서명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파티가 끝나면 이 서류를 남편 얼굴에 던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노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이 차가운 황금 감옥을 떠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달콤한 풀 냄새가 나는 준호에게 갈 것입니다. 저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익숙한 모습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에게 톰 포드 턱시도를 사주었습니다. 그가 비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도망칠 신호를 기다리는 비밀스러운 연인으로서 얼마나 멋지게 등장할지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통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에 특별한 선물, 아주 큰 놀라움을 여러분 모두와 특히 내조하느라 고생한 제 아내 김선자 씨와 나누고 싶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인간이 뭘 하려는 걸까요? 또 뻔한 감사쇼라도 하려는 걸까요?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큰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하게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국에서 막 돌아온 제 딸 이혜진. 그리고 그 아이의 약혼자이자 우리 가족 투자 펀드의 새로운 CEO를 소개합니다. 큰 문이 열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걸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저 여자는 남편이 옛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였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해외에서 몰래 키웠고 제가 절대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절할 듯 놀라게 한 건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제가 사준 톰포드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제가 선물한 금장 롤렉스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귀티나게 걸어 들어왔지 촌스러운 비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숭배하듯 바라보던 그 눈빛은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 보듯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더 끔찍하게도 패배자를 바라보는 승리자의 조롱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사생아는 제 아비와 똑같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팔짱을 끼고 소유욕을 과시하며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독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제 약혼자 준호 씨를 살뜰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씨가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아주 통이 큰 상사시라고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가 바늘이 되어 고막을 찔렀습니다. 저는 휘청거렸고 연단을 잡지 않았더라면 쓰러졌을 것입니다. 남편이 제 귀에 대고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자야, 어때? 준호는 내 제자 중에서도 수석이야. 연기력이 대단하지? 내가 가르쳤어. 대어를 낚으려면 가장 맛있는 미끼를 써야 한다고 말이야. 저는 죄인처럼 끌려가듯 곧장 VIP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밀실에는 저와 남편, 그 사생아, 그리고 준호, 이렇게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저를 선자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제가 미치도록 좋아했던 그 달콤한 풀냄새는 회춘을 갈망하는 늙은 여자의 후각을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조제된 싸구려 인공 향수 냄새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일말의 감정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며 준호를 보았습니다. 전부
전부 가짜였니? 골프장에서의 밤들, 네가 했던 말들. 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잔인한 미소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김 회장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사지 멀쩡한 42살 남자가 돈 냄새 풀풀 나고 피부가 쭈글쭈글한 60살 할머니를 진짜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몸에 손댈 때마다 토 나올까봐 혜진이를 상상해야 했다고요. 회장님의 그 노인 냄새를 씻어내려고 제가 샤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시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적나라하고 잔혹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남편이 말하며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던졌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스크린 골프장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 철의 여인 김선자는 벌거벗은 차에 준호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사랑을 구걸하며 음탕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촬영 각도는 완벽했고 소리도 생생했습니다. 영화계 걸작이네요. 사생아 딸이 킥킥거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출되면 회사 주식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고상한 이미지, 글쎄요, 파트너들이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저는 떨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끔찍한 치욕이 저를 덮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명성이 제 욕망 때문에 약점이 잡혀버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지분.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룹 지분 30%를 혜진이에게 넘겨. 그리고 부동산 자회사 경영권은 준호에게 주고. 당신은 은퇴해, 선자야. 저택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명예라도 지킨 외로운 과부로 남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당신이 몸 파는 꼴을 보게 하든지. 저는 눈앞에 새 얼굴을 보았습니다. 위선자인 남편. 복수하러 온 사생아. 그리고 제가 천국인 줄 알았으나 생지옥이었던 고급 남창 준호. 그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제 살점을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양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지은 건물들, 제가 산 땅들, 제 피와 땀. 그 모든 것이 순간의 나약함과 가짜 온기를 탐한 대가로 저 인간 쓰레기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잉크 자국이 마치 제 묘비명처럼 종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확인한 뒤 일어나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비꼬는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거래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떠났고 차가운 방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파티장의 음악 소리가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쭈글쭈글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잿빛처럼 죽어 보였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참하고 일그러진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돈으로 젊음을 사고 사랑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상품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너무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자존심과 영혼으로 말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와인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처럼 썼습니다. 결국 저는 두꺼운 화장 위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춘의 대가는 강남의 어떤 땅보다 비싸구나. 그리고 그 달콤한 풀냄새는 사실 어리석은 여자를 생매장하는 무덤 냄새였어.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며 화려하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태양은 뜨겠지만 철의 여인 김선자는 오늘 밤 살고 싶다는 자신의 갈망 속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신라 호텔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화려한 연회장을 유령처럼 스쳐 지나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한때 전설이었던 철의 여인 김선자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화장. 마치 염산을 뒤집어 쓴 유화 그림 같은 몰골을 한 저를 말입니다. 저는 제 고급 승용차의 뒷좌석에 홀로 탔습니다. 운전해주는 준호는 없었습니다. 달콤한 풀냄새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가죽 시트 냄새와 처참한 패배의 냄새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우리 그룹의 새 프로젝트 광고 포스터가 건너편 빌딩에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프로젝트 책임자의 이름은 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생아와 배신한 남자의 이름이겠죠.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는 인생 최대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테니까요. 조강지처의 명예라는 시체 위에서 거둔 승리를 말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냉기만 감돌던 넓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비싼 한복을 천천히 벗고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하나씩 빼서 화장대 위에 던졌습니다. 탁, 탁. 보석이 부딪히는 소리가 뼈 부러지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적나라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축 늘어진 목주름, 손등에 핀 검버섯, 그리고 눈. 절망의 핏발이 선 탁한 눈. 준호가 맞았습니다. 청춘의 피가 끓는 젊은 남자가 어떻게 이 다 무너져가는 몸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돈으로 만화경을 사서 그 화려한 색깔이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제 만화경은 깨졌고 날카로운 파편만이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3개월 후, 권력 승계는 빠르고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남편의 딸 이혜진에게 회장직을 넘겼습니다. 언론은 아름다운 세대 교체라며 계모의 통큰 결단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명할 때마다 쓸개를 씹는 심정이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저택에 칩거하며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 집에 살지만 우리는 하숙생처럼 남남입니다. 그는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를 전리품처럼 자신이 설파하던 도덕적 응징의 산 증인으로 곁에 두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는 야생 짐승을 길들인 주인의 눈빛으로,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저를 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정원 등나무 의자에 앉아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와서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거실의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그룹의 신임 CEO 박준호 씨가 올해의 유망한 젊은 기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화면을 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올려 똑똑해 보이는 이마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노련해 보였고 권력자의 위엄을 풍겼습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면도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인내심과 기회를 잡는 능력입니다. 비즈니스도 인생도 때로는 차를 목적지까지 밀고 가기 위해 진흙을 묻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진흙. 그는 비 오던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사랑의 시작이었지만 그에게는 세기의 사기극을 위한 리허설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저와 자고 비위를 맞추는 진을 묻히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옆으로 혜진이 다가와 다정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젊음, 야망, 그리고 잔인함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혜진의 손목에는 제가 저를 위해 남겨두려 했던 다이아몬드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보석조차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장식하기 위해 빼앗겼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정원에 무서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마른 풀 냄새와 낙엽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달콤한 풀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 생명력 넘치던 싱거운 냄새는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과부나 다름없던 한 외로운 여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의 냄새, 갈망의 냄새였을 뿐입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젊은 애인의 얼굴을 쓰다듬던 손가락이 이제는 식은 찻잔을 들고 떨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명예. 하지만 저는 그것을 신기루와 맞바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시작해볼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불륜 드라마의 도발적인 첫 대사가 이제는 저주처럼 저에게 들려옵니다. 저는 첫 수부터 질 것이 뻔한 체스 게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쓰고 떫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고통은 이제 굳은 살이 되어 이 늙은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여자분들, 인생의 황홍이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는 분들, 저를 보십시오. 영혼 없는 육체를 감싸고 있는 이 비싼 비단옷을 보십시오. 돈으로 남자의 진심을, 특히 젊은 남자의 진심을 살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돈을 미끼로 던질 때 낚이는 것은 황금 인거가 아니라 고독의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상어 떼일 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의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녁 바람이 뼈 속까지 시립니다. 저는 비 오던 그날 오후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만약 그때 준호가 차를 밀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구조대를 기다렸더라면, 그랬다면 지금 저는 여전히 당당한 철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외롭지만 당당한 여자로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 김선자는 평생 수만 평의 땅을 계산했지만 결국 제 감정이라는 작은 땅 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았던 회춘의 봄에 대한 대가는 제 인생에 남은 차디찬 겨울 전부였습니다.